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타버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을 주제로 한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 전담 기관인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 마련한 이번 교육은 전자신문 올쇼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메타버스의 요즘 트렌드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해서 공정거래 및 표준계약서에 대한 순서로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서 이번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의 소개 영상을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육을 주관하는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환경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2014년 디지털 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하였습니다. 불공정 거래에 취약한 중소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메타버스 분야를 포괄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 업무에 기업 전반의 애로사항 해결을 목표로 센터 명칭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업 자문 영역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추진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담소를 운영하고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춘 법제도 개선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유통 실태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으로 기업 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기업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께서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문을 신청하실 수 있고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의 센터 내 전문가들이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 지식재산, 재무, 노무 등의 법률 정보 제공과 디지털 콘텐츠 및 메타버스 산업 관련 법령의 해석,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 등이 기업 상담소의 상담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확산도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는 디지털 콘텐츠 공정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2014년 제정 이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거래 환경에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 형태는 제작, 유통 단계에서 거래 단계 및 거래 조건에 따라 도급, 하도급, 위탁매매, 중개, 퍼블리싱의 5가지가 존재하며 이러한 5가지의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분야에는 도급 표준계약서와 하도급 표준계약서가 있고 디지털 콘텐츠 유통 분야에는 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께서는 사업 전반의 상담 및 계약서 작성 등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메타버스 상생협력 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타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거래와 유통질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발표가 먼저 진행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이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요.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경품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교육 주제인 메타버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을 주제로 오늘 발표자이신 VLIS VR 권종수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이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메타버스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인공지능의 결합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 지금 장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가상현실이라고 바꿔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메타버스가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해서 메타버스로 바뀌었으니까 그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간 산업적인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볼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저는 이제 VLIS VR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VLIS VR은 이제 규제 샌드박스 VR 부문 1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VR 부문 규제 샌드박스 1호 어떻게 선정이 됐냐 하면은 저희 VLIS VR 같은 경우는 VR 트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VR 트럭 같은 경우에는 트럭 위에다가 이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럭은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이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는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릅니다. 뭐 도로교통법이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기시설 안전법이란 건 뭐냐면 에버랜드의 롤러코스터가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유기시설 안전법이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면은 이 롤러코스터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년에 4번 아주 정밀한 안전 점검을 받는데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탈 것이라든지 놀이기구에 이런 어떤 법제도가 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트럭의 법제도가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제 법을 만들어 가고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실증 특례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실증 특례가 임시 허가로 넘어가고 이제 조금 제대로 이제 조금 좋고 이제 안전하고 뭐 완벽한 법들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실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도요,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따라서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센터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나온 단어죠, 가상현실.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뭐 옛날 인터넷 때부터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 가상현실이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더 HMD의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그래서 머리에 쓰게 되는 가상현실 기계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머리에 쓰는 HMD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를 갖춰서 처음 나왔던 것들은 1968년도 MIT 대학교에서 이반 서덜랜드 교수가 만들었던 장치를 처음 HMD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상현실 장치 HMD와 비슷한 형태가 나온 것들은 이제 1990년도 초반에 제론 레니어의 아이폰이라는 제품 아니면은 어떤 그때의 발명품으로 이제 형태를 거의 갖추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도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의 어떤 시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 과거에 계속 뭐 떴다 졌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불씨를
태우고 있는데요. 마지막 불씨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불을 지펴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실생활로 오게 됐는데, 그거의 그 계기는 어떤 이제 사건이 있었냐면은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페이스북이 2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뜨겁게 달아올랐죠. 그때가 이제 2017년도, 18년도였었는데요.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럭키 팔머가 이제 HMD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게임에 적용을 시키게 됨으로써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형성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AR, 증강현실, 어그먼티드 리얼리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전에는 이 VR, 가상현실로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됐었는데, AR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면서 이 AR,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다가 가상현실을 덧붙인다는 개념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어떤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분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너무나 유명한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컨텐츠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디바이스적인 측면에서 HMD 쪽에서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매직 리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한데요. 매직 리프라는 회사가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화면 보시면 체육관에서 고래가 이렇게 막 펼쳐지는 말이 안 되는 영상이죠. 이 영상 하나로 굉장한 화제를 이제 불러일으켰었고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이 매직 리프가 AR을 알리는데 또 아주 커다란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AR 글래스라는 것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팅 시스템도 이 조그마한 글래스에 어떻게 넣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과연 이게 뭐 이제 AR 글래스 형태가 어떻게 보면 시트루 돼서 밖에 화면도 잘 보여야 되고 가상현실도 같이 보여줘야 되고,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여러 가지 통신수단, 뭐 5G, 6G,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까지도 해야 되고, 거기에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AR 글래스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R 나왔고, AR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용어가 나왔는지 다들 여기 전문가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MR, 믹스드 리얼리티가 나왔죠. 이 믹스드 리얼리티는 말 그대로 믹스드, 어떤 것들을 혼합한다라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VR과 AR을 혼합한다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믹스드 리얼리티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를 마케팅 용어로, 홍보 용어로 썼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 10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윈도우 10에는 가상현실 장치가 완전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거를 갖다가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이제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우리는 VR도 하고 AR도 할 거야. 이제 HMD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HMD에다가 사실은 앞에 카메라만 달면은 둘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카메라를 끄게 되면은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고요. 카메라를 켜게 되면 밖의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AR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한다. 그래서 믹스드 리얼리티인데요. 그래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 2017년도에 윈도우 10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애플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던 공간 컴퓨팅을 어쩌면 먼저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 밑에 보시면은 아주 커다란 이제 맨션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뭐 거실에서는 뭐 이제 뭐 미디어 플레이어를 하고, 뭐 방에서는 뭐 워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공간 안에서 HMD를 끼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컴퓨팅 시대를 먼저 열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를 이제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윈도우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이나 LG가 유명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HP, 레노버, 뭐 에이서, 델 같은 컴퓨터 회사들이 전 세계 컴퓨터 노트북 회사들을 그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이 5개 컴퓨터 회사가 HMD를 다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믹스드 리얼리티를 이제 진출을 시켰지만 아쉽게도 이 믹스드 리얼리티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아직도 사실은 이 MR 생태계는 윈도우 내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흥행은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XR이라는 단어인데요. XR은 이제 Extended Reality라고 하죠. 다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Extended Reality, 확장 현실인데, Extended 하면은 E를 붙이지 않고 뒤에 X를 붙였죠. 그 이유는 이제 ER이라고 하면은 다른 용어들과 이미 혼동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뒤에 있는 X를 붙인 것 같은데요. 이 확장 현실은 뭐냐 하면 이것도 유행시킨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바로 퀄컴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이 왜 우리는 퀄컴은 XR 기업인가, 확장 현실 기업인가, 요거의 이제 전반적인 그 개념은 뭐냐 하면 VR, AR, MR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VR은 HMD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AR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런 어떤 뭐 HMD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또 미래에 나오게 될 AR 글래스라든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맞습니다. 퀄컴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퀄컴이야말로 이런 가상현실, 증강현실 아니면 혼합현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확장현실의 대표적인 회사다. 라고 해서 이제 XR이라는 용어를 이용을 해서 또 한 번 이제 퀄컴을 홍보하고 또 마케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이제 XR이라는 그 혼합현실이라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행을 했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제 XR이라는 단어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XR 뭐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이제 메타버스와 XR을 아직까지는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애플이나 삼성이나 뭐 이제 계속해서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메타버스를 써야 될까, XR을 써야 될까? 지금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페이스북, 심지어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미 이제 주크버그라든지 메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메타버스 붙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아니면 MR이나 XR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MR이나 XR이 지금 조금씩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누가 유행을 시켰을까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름을 메타라고 바꾼 페이스북이 유행을 시켰죠. 주크버그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을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XR까지 보면 VR, AR, MR, XR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디바이스 쪽에 중점이 된 개념들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어떤 소셜 네트워크적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아니면은 어떤 인간과의 만남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 그리고 서로 어떤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제 또 이제 유행을 시켰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주크버그가 사실 제가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VR에서
이 오큘러스를 인수했던 게 페이스북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주크버그는 이 가상현실 아니면 메타버스의 정말 진심인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 페이스북이 정말 구글과 애플의 어떤 그 스마트폰에 갇혀진 어떤 앱에서 조금 독립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되지 않았을까, 독립을 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가 HMD도 만들고 딱 HMD를 쓰자마자 그 메타 온라인에 들어가서 자기네 자신만의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 그래서 스마트폰 다음 디바이스로서의 어떤 그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과 애플 iOS 마켓에서의 어떤 독립을 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예견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메타버스를 또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지금 유명하죠. 엔비디아의 제이슨 황이 자신도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그래픽 카드의 역할, 컴퓨팅의 역할이 가장 크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이제 인공지능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진정한 메타버스 기업이고 메타버스를 발전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제이슨 황이라든지 아니면 AMD의 리사 수 같은 경우는 다 대만 출신의 이제 동양인으로서 정말 빅테크 기업의 CEO로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양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엔비디아도 메타버스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그 애플 8년 만에 이제 새로 출시를 한 이 새로운 기기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애플 신화를 만들어 갈지 지금 다들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 비전 프로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하드웨어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R과 비슷한 개념인 공간 컴퓨팅을 들고 나왔는데요.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메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먼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인터랙티브가 강한, 약간 게임적인 요소가 강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메타버스 월드, 메타버스 세상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은,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비전 프로를 머리에 쓰고 바로 했던 게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애플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비전 프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스마트폰, 이 HMD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그리고 부족한 컨텐츠를 이제 뭐 그냥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개념으로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M2 칩이라든지 새로 나온 R1 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어떤 카메라 센서 기능,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도 올레도스, 이제 기존의 올레드가 아닌 반도체 칩을 이용한 한 발 더 앞선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앞선 디바이스가 제가 볼 때도 이 HMD의 어떤 성능을 훨씬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이 메타버스의 어떤 발전을 이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과거에 대해서 봤고요.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몰입, 현장감, 상호작용인데요. 이 몰입, 현장감, 상호작용은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요소는 다른 미디어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 뉴미디어에 있어서
이 HMD가 갖고 있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미디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는 가장 처음 나온 미디어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구전으로서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글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구전으로 우리가 이 미디어가 사용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책에 적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계를 사용하게 되는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이 1초에 24장이 되면 영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영화가 어떻게 되면 이제 송출이 돼서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텔레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의 어떤 화면에서 이제 텔레비전도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는 형태의 미디어인데 거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우리가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컴퓨터까지 발전을 하게 됐는데, 이런 어떤 미디어의 발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실감 미디어라고 부르는 실감 영역이 높아지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뭐 그냥 쉽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책을 읽는 것보다 이미지를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한테 실감 영역이 높고 이해하기가 쉽고 몰입하기가 쉽죠. 그리고 현장감도 훨씬 더 잘 느껴지고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컴퓨터나 모바일로 들어오면서 인터랙션도, 서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정점은 어딘가 하면은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죠. HMD를 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60도로 펼쳐지는 영상, 몰입이 훨씬 더 강하죠. 어떤 미디어보다 몰입이 강합니다. 현장감, 몰입에서 바로 현장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 옆에 공룡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사실은 지금 스튜디오에 있지만 어떤 모델하우스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런 현장감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손이라든지 컨트롤러를 이용한 인터랙션까지도 가능한 이 메타버스 HMD 같은 경우는 가장 진보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몰입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린 360도로 펼쳐지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네모를 보고 계시죠. 스마트폰도 네모고 텔레비전도 네모고, 이런 네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들이 가장 몰입적인 효과가 큰데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아주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진을 이어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360도 카메라에서 스피어 형태의 굴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 있죠. 이제 볼륨메트릭이라는 기술인데요. 이제 물체를 이제 굉장히 많은 카메라 안에 집어넣어 놓고 이 안에 있는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면은 사람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커다란 물체 뭐 다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볼륨메트릭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볼륨메트릭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3D 모델링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런 기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과거, 이제 미래의 메타버스에 쓰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3D 모델링이 아닌 촬영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컨텐츠로서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인 최후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죠. 홀로그램에도 이 기술은 계속해서 쓰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몰입을 주기 위한 어떤 이런 볼륨메트릭 기술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메타버스에 사용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메타버스의 지금 현실에서는 라이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라이다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HMD에 사용하게 되는 3D 모델링을 손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점점 어려운 기술들이 이제 쉽게 저렴하게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다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폰에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포트라는 나스닥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손쉽게 클라우드 컴퓨팅, 3D 모델링을 하는 기술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기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보다도 조금 이제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야이기도 할 것 같은데 3D 모델링이죠.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3D 모델링이 돼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3D 모델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3D 모델링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로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간에서 디자인을 하는 틸트 브러쉬라든지 그래버티 스케치라는 프로그램들. 왜냐하면 우리가 뭐 3D 모델링 프로그램 하면 마야, 뭐 지브러시, 뭐 스케치업,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평면 안에서 막 4개로 나눠놓고 위아래 보면서 평면에서 공간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HMD를 끼고 이제 먼 미래는 또 홀로그램 안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저는 이제 미래의 포토샵이나 미래의 3D 맥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몰입적인 효과를 주고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볼륨 매트릭이라든지 라이다라든지 이렇게 직관적인 3D 모델링 툴이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발전을 할 것이고요. 이제 그래비티 스케치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직관적으로 3D 모델링을 HMD를 쓰고 할 수 있고, 그래비티 스케치 같은 경우는 포인트 하나하나를 다 이제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D 프린팅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버무르는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 메타버스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는 게임 엔진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몰입, 현장감, 마지막에 상호작용, 그쵸?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3D 모델링이나 촬영해온 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인터랙션까지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프로그램들이 유니티나 언리얼이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우리가 엔진을 다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은 다 거의 이제 뭐 그런 기업들도 있지만 유니티나 언리얼을 이용을 해서 보다 쉽게 이제 컨텐츠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점점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처럼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뭐 그래픽적인 요소들 아니면은 뭐 게임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영상을 만들고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게임적인 요소들, 유니티나 언리얼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만드는 이제 분들을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이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성장을 하고 어떻게 이제 쉽게 인공지능을 드디어 사용을 할 것인가 하면은 사실 유니티나 언리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D 모델링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쉽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이제 장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신 장표들은 제가 이미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다 만든 이제 이미지들이에요. 주로 이제 달리 3를 이용을 했는데요. 프롬프트를 이제 간단하게 주기만 해도 이렇게 내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이 보기 좋은 내 생각을 한 70% 정도는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3D 모델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이 유니티나 언리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코파일럿 형태로 내가 주도를 하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로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을 뭐 도구의 민주화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전문가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이런 도구의 민주화를 인공지능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누구나 쉽게 메타버스 컨텐츠, 그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인공지능 그 컨텐츠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우리가 그 NPC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앞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뭐 딥러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MRI나 이제 CT에서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어떤 커다란 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생각을 할 때마다 수십억 개의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죠. 아직도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과정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양이를 판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손글씨를 판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들을 이제 이런 어떤 뉴럴 네트워크 과정으로서 숫자를 집어넣고 더하기를 하고 곱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들 수 없던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렇게 딥러닝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뭐 우리가 이 인공지능 이제 전문가들도 블랙박스라고 하죠. 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플로우 차트로 짤 수 없는 과정들을 어떤 그 디시전 트리랑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서 발전을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제일 초기에 봤었던 것들이 뭐 그 너무나 큰 화제가 됐었죠. 그 알파고라든지 뭐 지금 너무나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챗GPT라든지 형태로 이제 꾸준히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더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할 것인데요. 이 멀티모달이란 건 뭐냐면 이미 우리 두뇌는 멀티모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 촉감을 느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모드를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도 이렇게 다양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멀티모달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또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인간의 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진화의 역사에 의해서 뭐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그리고 인간의 뇌로 발전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멀티모달적인 어떤 기능들이 이제 뇌에서 구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4명이 아니라 2명이라고도 우리가 조금 비유를 해서 하게 되면 우리 항상 머릿속에 천사와 악마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 파충류의 내가 너무나 막 긴장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인간의 내가 캄다운해. 지금 뭐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나왔던 그런 어떤 멀티모달 기능을 하는 4명의 어떤 그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뇌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우리 여자친구 생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떤 뜻밖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뇌의 구조에 의해서 구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멀티모달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은 뭐 그냥 너무나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학습을 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도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음성 인식 기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미지를 판독해내고 그리고 이미지를 또 이제 만들어내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어떻게 보면은 글도 쓸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눈도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모달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고 있고요. 이렇게 멀티모달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인공지능들은 이제 어디에서 가장 크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 달리로 만든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어떤 NPC들이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로 이미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그쵸? 인터랙션이 가능한 그리고 인간의 형태로서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NPC 그 난 플레이어 캐릭터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지금 이미 엔비디아와 이제 이 다른 회사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NPC들을 선보였죠. 그래서 뭐 우리가 게임을 하다가 그냥 뭐 상점에 들어가서 NPC랑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를 사실은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정해진 것들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NPC랑 농담도 할 수 있고 뭐 NPC가 너 이 무기 가져가야 돼라고 추천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정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이 이미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성격이 주어진 챗GPT들한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줌으로써 그 챗GPT 여러 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챗GPT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정말 다른 성격대로 액션들이 일어났을 때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이제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가미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 메타버스에서 가장 커다란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뭐 VR, AR, MR, XR, 메타버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컨텐츠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MD를 쓰고 메타버스에 들어갔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너 할 게 없는 거예요. 막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른쪽 위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메타버스가 있기는 하죠. 로블록스. 이제 아이들은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너무나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는 아이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로블록스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간단하게 막 점프하고 뭐 뛰어다니고 아주 심플한 것들로만으로도 아이들은 좋아해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은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될까요? 왼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달리로 그렸는데 어른들은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메타버스에 들어오죠. 사실 뭐 과거 이제 메타버스의 원조격인 그
싸이월드가 이제 싸이월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싸이월드가 이제 우리 전 국민이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할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를 뽐내기도 했었고요. 아니면은 친구들이 뭐 하는지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려면은 메타버스에서 뭔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들어가서 메타버스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서울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서울시 직원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울시 직원한테 등본도 떼올 수 있어야 되고요. 은행 메타버스에 들어가면은 은행 그 NPC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대출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NPC라든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시장이 오른쪽 맨 아래 장표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기계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게 한 번 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과거 우리 아날로그 시대 때는 텔레비전 시대 아니면은 뭐 영화 시대 때는 우리가 뭔가를 손에 쥐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음악 하나를 듣는다고 해도 레코드판을 샀었어야 되고 테이프를 샀었어야 되고 손에 쥐어졌었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뭔가 내가 손에 잡혀지는 것들보다는 어떤 가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의 형태의 것들, 이런 것들은 경험적인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적인 것들,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경험이 더 중요한 시대, 시간과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는 정말 우리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이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이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챗GPT나 미드전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커다란 공간 아니면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인화되게 되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서 이제 다운을 받거나 사스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코파일럿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딸 생일이라고 하면은 너 그 인공지능이 몇 월 며칠이 딸 생일이야. 그리고 뭐 선물은 이거 해줘야 돼. 그리고 뭐 카드를 우리 딸에 맞춰가지고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뭐 나한테 특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타버스 내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서비스가 쉽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컨텐츠적으로도요. 내 개인에 맞춰진 맞춤형 컨텐츠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무협소설에 나오는 컨텐츠를 좋아하고 그리고 무협소설에 나오는 컨텐츠랑 그리고 뭐 이제 뭐 스타트rek이라든지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런 게임들 나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어 아니면 그런 게임들을 나한테 서비스를 해줘 그러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컨텐츠의 형태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활성화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우리가 쉽게 상점을 열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판매 효과라든지 경제 효과라든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래에는. 그리고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강연을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선별을 해봤는데, 먼저 조한나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가장 크게 부각된 장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가장 크게 부각된 장점은 저는 이제 우리 개개인들의 역량이 훨씬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방송이란 것들은 방송국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제 유니티라는 어떤 아니면 언리얼이라는 아니면 3D 모델링이라는 그런 어떤 어려운 컨텐츠 작업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쉽게 3D 모델링을 하고 쉽게 코딩을 하고 쉽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들이 바로 모여서 메타버스의 어떤 활성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장 경제를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그런 어떤 우리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점점 메타버스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호승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제조, 생산 분야와 그리고 의료 분야까지 활발하게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AI와의 결합은 해당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목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산업이 아니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도 모든 분야에 메타버스가 적용이 될 수 있죠. 심지어 이제 현대자동차가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현대자동차는 이제 회장님이 나오셔서 CES에서 말씀을 하셨죠. 실제 공장을 하나 질 때마다 가상 공장을 하나 더 만들 것이고, 그 메타버스의 가상 공장은 실제 공장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실험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가상에서 해갖고 온 디지털 트윈을 다시 실제 공장에 적용을 하고 실제 공장은 그걸 또 다시 디지털 트윈 가상 공장과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로서 현대자동차도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은 메타버스가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 교육 분야라든지 제조 분야라든지 의료 분야라든지 거기에 뭐 너무나 폭넓게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제조 분야에서 로봇들이 조금 더 정밀한 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었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뭐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죠. 사실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해결하지 못했었던 제약 분야라든지 뭐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산을 못했거든요. 플로우 차트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법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이제 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만 설명을 한 번 더 제가 드려볼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포자가 될 때 어떨 때 수포자가 되냐 방정식까지는 잘해요. 근데 이제 미분적분을 못하죠. 근데 사실은 미분적분은 공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방정식은 이제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게 맞는데 미분적분은 HMD를 쓰고 공간에서 설명을 듣게 되면 우리가 이해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 분야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뭘 외우는 것보다 HMD 끼고 그 과거로 가보면은 훨씬 더 쉽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이 정말 그 산업혁명 시대에 했었던 그런 어떤 교육 형태를 아직도 띠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20명이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개개인에 맞춰진 교육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도 알아서 우리한테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선생님들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맞춤식 교육,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 그리고 이제 더 뛰어난 HMD와 이제 같이 더 뛰어난 교육을 해주시게 되면, 선생님들은 프로젝트 형태로서 뭐라 그럴까, 아이들이 궁금해야 되고 궁금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또 이제 도와주시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역할들이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대표이사님 질의응답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휴식을 취하시고요. 4시 5분부터 두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강연과 동일하게 발표 진행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을 해서 발표자분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역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교육 주제인 알아두면 유용한 계약 일반론과 디지털 콘텐츠 표준 계약서를 주제로 발표자이신 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알아두면 유용한 계약 일반과 디지털 콘텐츠 표준 계약서고요.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정한 디지털 콘텐츠 계약과 이런 표준 계약서, 즉 왜 이런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약간 제작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의 유형과 여기서 법적 규율, 그 다음에 표준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내고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여기서 하도급법이라든지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서 도급 도입이 되었던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계약에 대한 일반론인데요. 먼저 이제 계약이 무엇이고 왜 계약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계약이 왜 중요한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합의가 필요하죠. 물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약간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기해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대해서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내고 발생을 시키지만 이런 계약 내용은 추후에 그 계약과 관련되어서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을 해결하는 여기서 기초가 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해고 구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하면 첫 번째, 여기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서 강행복귀와 가장 먼저 우선해서 적용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약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의법규, 그 다음에 관습법이 적용되고 마지막으로는 조리, 사무의 이치라고 하는 조리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장 파트에 있어서는 어떤 계약의 유형들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본다면 이제 개발 단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제 유통사업자에게 유통을 의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저가 그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라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구성은 도급 계약과 크게 하도급 계약으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요. 도급이라는 것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의 완성을 여기서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런 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그 중에 일부를 여기서 개발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하도급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급 또는 하도급 과정을 거쳐서 개발된 디지털 콘텐츠는 여기서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개발자가 직접 유저에게 여기서 거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의뢰를 하고 그 플랫폼에서 유저와 여기서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를 우리가 중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가 자신이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용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통 전문 사업자에게 그런 유저와의 거래를 의뢰를 하고
여기서 다시 유통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탁 판매라 하고요. 개발부터 유통까지 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여기서 총칭해서 유통까지 거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블리싱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즉 하도급, 도급, 그 다음에 중개, 위탁 판매, 퍼블리싱에 대해서는 표준 계약서가 약간 적용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 과정에서는 해가지고 표준 약관 또는 약관의 견본이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계약을 내고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결의 자유입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여기서 그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체결하지 않을 것인가를 내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대해서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즉 상대방을 내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즉 구두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런 계약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내용 결정의 자유입니다. 이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해가지고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이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해서 양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약간 세 가지 요건을 약간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양 당사자가 존재해야 되고 그런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의사표시는 여기서 한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사표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기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존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바로 그 계약의 효력, 즉 말하면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을 꼭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각 성립 요건별로 살펴보게 된다면 당사자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 되고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에 있어서는 그 목적이 정해져야 되고 정해진 목적이 실현 가능하며 법질서의 합치함과 더불어서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갖고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법률 행위는 여기서 무효이거나 여기서 취소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무효라는 것은 갖고 제일 처음부터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취소라는 것은 이미 효력은 발생했지만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해서 여기서 그 법률행위, 그 계약이 여기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이 성립했던 효력을 발생했던 계약이 이제 종료되는 여기서 소멸되는 경우를 갖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당사자가 여기서 즉 계약에 있어서 갖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계약의 목적을 갖고 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계약은 소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계약이 갖고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게 되면 여기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이득에 대해서 가지고 반환을 해야 되는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갖고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에 가지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 즉 채권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해제를 하게 되면 양 당사자는 원상 회복 의무와 더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고 여기서 이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종료되는 과정을 해갖고 거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해갖고 말씀드릴 내용인 디지털 콘텐츠 계약을 체결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갖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찌 보면 개발자에게는 불공정하게 될 수도 있고 공정하게 내용이 구성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공정한 디지털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그런 공정한 표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공정한 디지털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런 법들로는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일반에 관한 의하고 법으로서는 특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하고 성한 법률이고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이 정해서 상대방이 제시해서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이런 약관의 내용을 여기서 규제하는 법으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는 제작 단계에서 그 다음에 유통 단계, 이용 단계로 해갖고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작 단계에서 해갖고 적용이 되는 공정거래법을 해갖고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상생협력법이라는 것, 대중소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도 역시 제작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공정거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으로는 대규모 유통업에 있어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해서 공정거래, 즉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디지털 콘텐츠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여기서 제정이 된 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에 좀 특화된 여기서 공정거래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말씀드려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법,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이 강의의 주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여기서 확립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내갖고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을 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다른 사업자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제 질서를 총칭해서 공정거래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공정거래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본다면 이제 공정거래라는 것은 이제 독과점, 어떤 시장에서 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을 해서 독과점 체제로 가게 되면 경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경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여기서 좀 더 좋은,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한 거래 조건이라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 시장에 독과점 시장에서는 한 사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정한 것이 모든 것을 해갖고 다 지배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정거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자는 보다 좋은 여기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서 상대방과 여기서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내고 여기서 형성을 하려고 거래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해갖고 시장을 해갖고 더욱 해갖고 성장,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은 여기에 대해서 더 향상이 될 것입니다. 즉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시장에 있어서 상품의 시장에 있어서는 단지 국경을 내갖고 전제로 하는 여기서 국내 시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 시장을 내갖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체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 산업을 해갖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해갖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해야 되고 그 결과 여기서 국가 경쟁력은 해갖고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해가지고 부수적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여기서 공정거래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만약 역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지고 시장에 있어서는 해가지고 대기업, 그 다음에 중공기업, 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시장 또는 해가지고 산업에 있어서는 크게 보게 되면 여기서 중견기업은 거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구조고 대기업과 여기서 중소사업자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으로 해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자신의 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중소사업자에 해가지고 이익을 여기서 박탈을 하게 된다고 하면 중소사업자는 해가지고 대기업의 종속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중소사업자는 자생적 기반이 붕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창의와 이런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제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제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국가 경쟁을 퇴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소비자 후생의 감소와 국내 노동 시장의 붕괴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국가 경제는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물론 굉장히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법에 의한 규제도 있을 거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자의 자율규제에 의한 여기서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법에 의한 여기서 강력한 규제보다는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해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여기서 즉 자율규제의 일환으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게 된다면 시장의 창의성을 존중함과 더불어서 시장 발전, 즉 중소사업자여 여기서 성장을 기대해서 여기서 국내의 여기서 콘텐츠 산업과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우리 국내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희망적인 여기서 방안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는 자율적인 규제인 여기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여기서 지속하게 된다면 보다 강력하게 여기서 법 질서를 마련해서 여기서 규제하는 것은 여기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가장 연성규범이고 자율적인 방안으로서 말씀드렸던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기정통부에서 마련해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는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의 장르라든지 유형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범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여기서 장르에 해당하는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 여기서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업을 하여서 이 게임 분야에 국한을 해서 여기서 적용이 될 수 있는 여기서 표준계약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여기서 표준계약서, 즉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된 여기서 표준계약서는 범용 표준계약서와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여기서 표준계약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각각의 여기서 범용 표준계약서와 게임 분야의 여기서 표준계약서는 제작과 유통으로 여기서 구분이 되고요. 제작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도급과 하도급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도급 표준계약서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하도급 표준계약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유통의 형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즉 중개, 위탁 판매, 그 다음에 퍼블리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거래 형태에 맞춰서 여기서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위탁 매매 여기서 표준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중개 표준계약서, 디지털 콘텐츠 퍼블리싱 표준계약서로 여기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 여기서 표준계약서가 왜 필요하느냐? 물론 사업자가 여기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유통을 하든지 각각 해가지고 여기서 상대방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서 해갖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지털 콘텐츠라는 해갖고 표준계약서 또 여기서 게임 분야의 표준계약서가 해갖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정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작 분야든 유통 분야이든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만연을 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결국은 더 보다 많은 해갖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이미 주어진 수익이 여기서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해갖고 공평하게 쉐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평하게 해갖고 나누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신에게 갖는 해갖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이익을 갖고자 하는 목적하고는 해갖고 상반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갖고 유리한 쪽으로 그게 물론 공정하다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여기서 자신이 보다 많은 것을 해갖고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걸 해갖고 표현을 한다면 뭐 재주는 여기서 뭐 곰이 여기서 부리고 그 다음에 돈은 해갖고 누가 번다라는 해갖고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함에 있어서 구두 계약이 만연을 한다는 거죠. 이 구두 계약이 만연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물론 구두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방식의 자유에 있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유효하지만 구두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기서 기준이 여기서 불명확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구두로 하다 보니까 어떤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해가지고 열의에 있는 애하고 지혜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혜에 있는 사업자에게 여기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함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해갖고 제시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을 해갖고 증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열의에 있는 사업자가 여기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갖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출발은 여기서 계약서를 해갖고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계약서가 여기서 작성되더라도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계약서를 해갖고 마련을 해서 공정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서 그걸 보급하고 사용을 권장하게 된다면 그걸 사용하는 그런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여기서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이 표준 계약서를 해갖고 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콘텐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과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5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콘텐츠 표준 계약서를 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열의에 있는 여기서 사업자가 자신의 권리를 여기서 제대로 주장을 하고 만약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은 해갖고 여기서 쉽게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열의에 있는 해갖고 사업자에게만 해갖고 유리한 것이냐? 그러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갖고 이점이 없느냐? 만약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는 이런 혜택이 해갖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그런 해갖고 계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 표준 계약서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 해갖고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즉, 각 법에서, 즉, 제작 분야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여기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해갖고 적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법들에서는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내갖고 각 제작 분야 또는 유통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공정거래 확립을 내가지고 여기서 위한 첫 번째 여기서 방안으로서 여기서 상대방에게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계약서는 반드시 하고 일정 사항이 여기서 포함이 된 여기서 계약서로 여기서 작성을 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여기서 계약서들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내용을 보았더니 물론 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그 자체는 해가지고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돼요. 즉 하도급법이라든지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인 해갖고 사항들이 해갖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들이 해갖고 빈번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도급법이라는 대규모 유통업법에서 해가지고 행정규제라든지 여기서 형사처벌을 해갖고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갖고 디지털 콘텐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여기서 표준계약서, 계약서 미사용 또는 해가지고 그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될 사항들이 여기서 미기재됨으로 인해서 받는 여기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가장 큰 혜택을 여기서 부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준계약서를 갖고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해서 각종 여기서 지원이라든지 여기서 규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해가지고 무시 못할 여기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대해서 이 표준계약서는 제작 분야와 유통 분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서 제작에는 2종, 유통에 대해서는 해갖고 3종인데요. 오늘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발자 분들로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참여하시는 걸로 해갖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분야는 여기서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작 분야를 중심으로 여기서 어떠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의 유형이 여기서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어떻게 규율을 하면서 여기 대해서 이 표준계약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가를 갖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이 제작 분야에 대해서 하고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법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도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 분야에서는 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급은 적용이 안 되고 여기 대해서 하도급에 대해서만 해갖고 적용이 되는 법인가라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도급이라는 것은 도급을 포함한 여기 대해서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칫 잘못하셔갖고 나는 해가지고 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하도급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우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급,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해가지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해갖고 규제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어떤 제재가 해가지고 여기서 부과된다는 것을 해갖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선상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서 반드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여기서 서면에 의한 계약 체결과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를 해갖고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서는 반드시 필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갖고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을 해갖고 6가지 정도로 해갖고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해갖고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돼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갖고 계약 체결일과 수급 사업자가 위탁을 받은, 즉 말하면 해갖고 개발해야 될 내용에 관한 사항들이 해갖고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발했던 해갖고 디지털 콘텐츠를 원 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 제공하는 해갖고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해갖고 반드시, 즉 말하면 해갖고 납품 시기에 대해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해갖고 규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품했던 해가지고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계약 내용대로, 즉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여기서 개발이 되었는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검사는 언제 할 것이냐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도급 대급과 그 지급 방법 및 그 지급 시기. 물론 이제 도급 계약에 있어서는 해갖고 가장 핵심은 일의 완성과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내용은 여기서 그러면 수급 사업자가 여기서 일을 어떻게 완성을 할 것이냐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 다음부터는 여기 대해서 하도급 대금, 즉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여기서 그 대가인 대금을 해갖고 청구할 수 있는 여기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지급기에 관한 사항을 해갖고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만약 다섯 번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즉 디지털 콘텐츠를 해가지고 여기서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기서 원재료라든지 설비라든지 프로그램 등을 내고 제공을 했다 하면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고 그게 유상인지 아니면 무상인지, 만약 유상이라고 한다 하면 그 대가는 얼마이고 그 대가는 해갖고 언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에 해가지고 6번째는 가장 최근에 여기서 뭐 상생협력법은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10월 4일 날 해갖고 시행되고, 여기서 하도급법은 올해 개정돼서 역시 해갖고 10월 4일부터 해갖고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해갖고 하도급 대금의 조정과 여기서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이건 해갖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해갖고 최근에 도입된 것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연동제 가 해갖고 추가적으로 여기 대해서 해갖고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되고, 이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담겨져 있는 계약서를 약간 교부해야 되는데, 이런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이런 필수적인 내용들이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기서 원사업자가 시정조치, 그 다음에 과징금,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의 2배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갖고 부과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원사업자가 여기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가장 큰 혜택이 이런 제재를 내갖고 받을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작 분야에 있어서 해가지고 발생한 여기서 불공정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하도급법이라든지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갑과 을은 콘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즉 말하면 말로 체결했다는 거죠. 뭐 전화상으로 하든지 하고 만나서 자, 이런 애하고 콘텐츠를 하나 개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얘에 대해서 그러면 해갖고 개발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해갖고 체결을 하고,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교부도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갑은 을과 콘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아까 이제 사례 1번과는 이제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면으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여기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여기서 대금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서 여기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례들이 약간 발생을 했을 때 과연 하도급법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자, 먼저 이 계약이 그러면 해갖고 무효인가? 즉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개발을 안 해도 되고 상대방은 해가지고 여기서 대금을 해갖고 지급할 의무를 해갖고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 계약에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는 해갖고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갖고 대가는 해갖고 지급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해갖고 교부하지 않거나 일부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될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에 따라서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해갖고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런 제재를 해갖고 부과받는 사람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모두 다 해갖고 여기서 부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원사업자만 형사처벌을 해갖고 받는다는 거, 여기서 이 점에 해갖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해갖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할 사항들을 해갖고 모두 여기서 해갖고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우월적인 지위 남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 내용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를 하고 개발을 요청하면서 정당한 대가, 그에 상환을 하고 대금을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해갖고 지급해야 되는데, 우월적 지위 남용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속된 말을 좀 드려서 여기서 죄송합니다만은 가격 후려치기, 가격 깎기. 여기서라고 말씀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당한, 쉽게 말하면 10억을 내갖고 지급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3억으로 하자라고 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해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갑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된 을과 콘텐츠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입찰 시 제시했던 금액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말하면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하면서 여기서 수급사업자는 여기서 낙찰가를 내가지고 여기서 제시를 했죠. 예를 들어서 해갖고 1억으로 해갖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이 되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수급사업자가 제시했던 금액으로 여기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사업자 측에서 와서 그래서 뭐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 이번만 우리하고 이번만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아니면 또 있지 않느냐 여기 대해서 먼 미래를 해갖고 바라보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문이설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여기서 30%, 즉 1억을 제시했으니까 1억을 계약을 체결했는데 30% 낮은 금액인 7천만 원을 해갖고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7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즉 감액이 된 3천만 원을 해갖고 청구할 수가 없느냐? 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여기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벌금만 부과하니까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간 혜택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가장 큰 혜택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을 약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여기서 원래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당 감액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 대해서 3천만 원에 하고 손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3을 곱해서 여기서 3배까지 여기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배를 내가지고 여기서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3배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2011년도 하도급법 개정에 의해서 도입이 된 영미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여기서 도입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부당한 대금 결정에 대해서도 약간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배를 약간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약간 여기서 그 법원에서 인정했던 것은 약간 한 1.5배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여기서 하급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간 3천만 원 손해가 발생했다면 4,500만 원까지는 약간 받을 수 있다라고 약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여기서 이 표준계약서 아까 하도급법에서는 이렇게 여기서 형사처벌과 더불어서 해가지고 여기서 손해배상을 약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표준 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하고 청구할 수가 있도록 여기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서 하도급법하고 표준계약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금지와 여기서 해갖고 처벌을 해갖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법률 관계를 해갖고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부당하게 하고 대금이 하고 감액이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해갖고 청구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규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표준계약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3항에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까지도 여기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하도급 계약입니다. 아까 좀 전에는 도급, 하도급을 내갖고 다 포섭해서 해갖고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도급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 하도급에 대해서만 해갖고 적용이 되는 분야가 될 것이고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갖고 선급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한테 여기서 선급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발이 다 완료돼서 납품이 되었을 때 그때 해가지고 하도급 대금을 해갖고 지급하면 되느냐 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원사업자고요. 정원에 갖고 발주자입니다. 그래서 갑은 정으로부터 여기서 제작 위탁받은 콘텐츠 중에 일부 제작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즉 이제 을은에 갖고 수급사업자가 되겠죠.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정으로부터 도급 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받았지만 을에게는 여기서 갑이 되겠죠. 원사업자가 여기서 정으로부터 발주자로부터 해갖고 선급금을 해갖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는 하도급 대금의 여기서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선급금을 내갖고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갖고 선급금 받았으면 그 내용과 그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해가지고 선급금을 해갖고 지급해줘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여기서 발주자로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30%에 해당하는 여기서 선급금을 받았다가 하면 그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하도급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여기서 그 비율에 맞게 여기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갖고 동의됐다고 한다면 지금 30%를 받고 20%를 지급했기 때문에 10%를 대해서 갖고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하도급법에서 어떻게 규율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약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됩니다. 사례에서 갑은 정으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비율보다 낮은 선급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하도급 대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다시 지급하여며 만약 15일 이후에 여기서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까지 더해야 됩니다. 근데 지연이자가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법에서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은 여기서 연 15.5%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죄송하지만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여기서 좀 여유가 있으시다가 하면 그래서 계속 놔두는 것도 청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서 표준 계약서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는가? 그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도급 계약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작 분야에 대해서 하도급 표준 계약서에서만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22조에서는 발주자의 선급금 해서 제1항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만약 15일 이후에 여기서 지급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금 받는 것도 가장 핵심이지만 일을 완성하는 것. 즉 일을 완성해야지 여기서 이제 잔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납품을 했다고 해서 일을 완성했다. 수급사업자가 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사업자 측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일의 완성, 즉 납품했던 개발해서 납품을 했던 디지털 콘텐츠가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즉 원하는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을 했는가? 를 내가지고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 대해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여기서 합격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대해서 나머지 대금을 내고 지급을 하겠죠. 자, 그러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여기서 납품했던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가 여기서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여기서 개발되었는지를 내가지고 검사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를 내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납품받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20일 후에 불합격 통지를 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여기서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즉, 검사 합격을 했다, 아니면 불합격이다. 불합격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불합격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수정 보완을 해서 납품하도록 요구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안에 여기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바로 합격한 것으로 인정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여기서 의무를, 즉 디지털 콘텐츠 개발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이 되고 나머지는 뭐만 남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사업자의 예를 들어서 대금, 잔금만 지급할 의무만 남게 되죠. 물론 만약에 추후에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하자가 존재했다. 그래서 하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은 여기 대해서 추후에 부담합니다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채무를 내가지고 다 완성을 했느냐? 이행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채무 이행은 여기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하자 담보 책임은 추후의 문제로 여기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도급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해갖고 담고 있고요. 표준계약서에도 역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자료 유형에 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원천 기술을 여기서 해갖고 착취하는, 여기서 해갖고 획득하는, 여기서 대표적인 방법이 콘텐츠 개발을 의뢰해 놓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서 해갖고 여기서 납품을 할 때 그러면 혹시라도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니까 필요한 해갖고 기술 자료를 해갖고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술 자료를 내가지고 여기서 착취하는, 여기서 그런 사례가 해갖고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도급법에서 핵심적으로 해갖고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련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콘텐츠를 납품받으면서 기술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함께 제공받았다. 이후 갑은 을의 기술 자료를 무단 활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술 자료 유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 강력하게 하도급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서 여기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3배를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내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러한 내용 역시 여기서 표준계약서에서 약간 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하도급법이 개정되었고 작년에 하도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서 새롭게 도입된 여기서 납품단가 연동제 또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콘텐츠를 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하고 사용이 되는 여기서 각종 뭐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원재료 등에 있어서 가격이 크게 변동을 해서 종전에 체결했던 해가지고 하도급 대금로는 그게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해서 그 변동이 된 여기서 그 주요 원재료의 가격에 연동을 해서 하도급 대금을 해갖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 대금 연동제고요. 올해 10월 4일부터는 해가지고 양법이 모두 시행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반드시 여기서 하도급 계약서에 담겨져야 됩니다. 만약 이게 담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 대해서 하도급법 위반, 상생협력법 위반이 돼서 여기서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대해서 첨부되어 있는 표준 연동 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 미연동 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해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김현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간혹 제안 요청서의 참여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통신 업체도 디지털 콘텐츠 계약에 참여 가능한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가지고 계약에서 이제 상대방과 협의해서 해가지고 정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정보통신 업체 중에서도 이게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가지고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셨던 제안 요청이라는 부분이 조금 너무 해갖고 포괄적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기서 전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면 해가지고 이미 뭐 다른 쪽 파트인데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좀 김현주 선생님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임종택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게임이나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표준 계약 이익 진행 시에 저작권 이슈 등은 어떻게 검토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개발적 분야인데요. 그래서 개발적 분야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식재산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수급사업자가 해갖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해갖고 개발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그런 개발을 하고 납품을 했을 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해갖고 저작권이라든지 그런 지식재산권을 누가 갖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해갖고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해갖고 창작자
모든 지식 재산에 대해서는 해갖고 원칙적으로 창작적 기속입니다. 물론 여기서 산업재산권이나 해갖고 특허라든지 여기서 실용신안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는 해갖고 등록을 해야 되는 해갖고 절차가 거치지만 그런 출연을 할 수 있는 해갖고 출연권에 대해서도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해갖고 원칙적으로는 개발자에게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 출연권을 해갖고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걸 양도해서 해가지고 양도받은 양수인이 여기서 해갖고 출연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해갖고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해갖고 저작권으로 해갖고 국한을 해서 한다면 저작권의 발생에 있어서는 해갖고 등록이라는 절차가 해갖고 필요하지 않죠. 즉 개발이라는 그 자체로서 해갖고 저작권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을 했을 때 여기 대해서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누가 저작권을 갖느냐? 당연히 여기서 개발을 한 수급 사업자가 갖고요. 만약 원 사업자가 공동으로 여기서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저작권을 공동으로 여기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해갖고 저작권은 저작인격권하고 저작재산권으로 해갖고 구분이 되고 저작재산권은 해갖고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사업자가 여기서 그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원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그 저작재산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영석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가 마련한 제2차 메타버스 기업 역량 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